예, 거기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진영이 나이 정도 됐을 때 12, 3세 정도 됐을 때 아산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 이순신 장군은 덕수이시세요. 덕수이시고 그 다음에 그 고려조 때부터 그 선조가 문관 집안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순신 장군의 6대조 할아버지, 9대조 할아버지는 다 문관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의 사신으로도 가시고 또 연산군의 사부님, 선생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 집안의 그 내력은 호랑이 장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청렴결백하고 강직하고 이런 거가 이제 그 집안의 좀 특징이에요. 그 이제 6대조 할아버지 변 할아버지는 그 명나라의 그 통역 이런 사신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또 엄청난 구두 축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고 그리고 서울에 그런 좋은 동네에 사셨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의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그 연루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역정모의를 한 그런 데 연루가 된 게 아니라 명종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예전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상을 당한 그 기간 동안에 시집장가를 가거나 뭐 이런 관혼상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의 아버님 결혼식을 시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직됐어요. 벼슬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벼슬을 못하면은 이제 좀 집안이 기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초계변 씨 어머니 동네로 외갓집으로 갔는데 그게 충남 아산이에요. 현충사 아시죠? 현충사? 현충사가 그 동네가 이순신 장군 어머니 초계변 씨의 집성촌이에요. 네. 현충사 가면은 이순신 장군 고택이 있어요. 그거는 이순신 장군 장인의 집이에요. 예, 장인 보성군수 방진의 집이거든요. 예전에는 임진왜란 전에는 남자가 장가를 갔어요. 지금 우리는 시집을 가잖아요. 임진왜란을 딱 기점으로 해서 예전에 남자들이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보성군수 방진의 무남동료 외딸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갓집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집도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참 잘 가신 거야.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쭉 살다가 보니까 후손들이 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의 고택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기서 청소년 때에 호연지기를 기른 거예요. 활도 쏘고 또 말도 다니고 공부는 서울에서 학당 다니면서 했고 또 원래 문반 집안이기 때문에 글 공부를 잘하셨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문과 시험을 봤는데 28살에 봤거든요. 봤는데 떨어졌어요. 4년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32살에 붙었는데 29명 뽑는데 12번째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공부 1등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문과국제 장원급제 한 사람 우리 기억도 못하잖아요. 근데 12등으로 붙은 이순신은 우리가 성웅으로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 책 뒤에 표지 뒤에 보면 이순신 충무공이 주는 현대적 행동 지침 이것만 가지고도 한 2-3시간 강의할 수 있는 자료예요. 보면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시골에 내려갔지만 서울서 살다가 내려갔지만 탓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문과를 준비한 지 10년 만에 32살의 나이에 겨우 합격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노력의 노력을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아주 극복해내는 그런 아주 DNA가 있는 거예요. 회복력이 강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처음으로 발령받은 데가 저 함경도 동비구보예요. 경흥 이쪽 온성 육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단으로 이렇게 쭉 돌다가 이제 46살이 돼가지고 정읍 현감이 됐어요. 이제 군대 말년이에요. 이제 마지막 옷 벗고 이제 가서 서당 선생을 하던, 아니면은 뭐 이제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40세였으니까 46세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정읍 현감이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려고 이제 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 일본으로 얘기를 넘기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면요, 일본은 100년 동안 전쟁만 했어요. 전국시대가 있었어요. 서로 영주들끼리 싸우는 그런 전국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의 무사들 중에 제일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이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인질로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는 거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아키치미치 히데라는 아주 충직한 부하로부터 암살을 당해요. 예.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었거든요. 부하였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싹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천하 통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일본을 통일을 했으니 앞으로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빌려다오. 그래서 임진왜란의 선전포고는 정명가도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무슨 소리야, 니네같이 무식하고 오랑캐 같은 놈들이 무슨 명나라를 치러 간다고 그럼 무시해요. 그리고 아주 상대도 안 하는 거죠. 대마도 번주는 우리나라에서 쌀과 콩을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대마도는 땅이 없거든요. 산에 나무만 있고. 그러니까 대마도 번주가 소요시도시가 조총이랑 이런 걸 갖다 주면서 이렇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욕을 품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통신사도 보내고 이렇게 좀 화해도 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조총 뭐 쏜다고 다 맞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신립장군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오라면 오라 그래. 한 방에 날아가니까 우리 화살 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시해요. 그러는 자꾸 보내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러면 한번 가보자.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길, 그리고 아까 우리 허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형 허성, 아까 그 허성이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허성하고 세 사람이 일본을 건너가요. 가서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보고 옵니다. 와가지고는 선조 임금한테 보고한다는 게, 서인의 황윤길은 얼굴이 범죄역으로 생겨가지고 전쟁 일으킬 것 같다. 동인의 김성일은 눈이 쪽지진 게 쥐새끼같이 생긴 게 그럴 위인이 못 된다.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나중에 징비록에 유성룡 대감이 얘기를 해요. 김성일, 자네는 전쟁이 어떻게 안 일어난다고 장담을 하는가? 그러니까 나라고 어떻게 안 일어난다고 장담을 하겠는가마는 황윤길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막 국민들이 동요돼가지고 민심이 흩어질까봐 내가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징비록에 또 써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지금 이게 정치 상황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420여 년 전에도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조 임금이 이제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한양이라면 전라 우수영, 지금 평곡항 진도 막 세월호 건지는데 목포 진도가 전라 우수영이에요. 전라 좌수영, 여수 순천, 그 다음에
다음에 경상 우수영 원균이 있었던데 거제도, 그 다음에 경상 자수영이 해운대 수영, 그 다음에 충청 수영은 어디냐면 고령이에요. 예, 해미읍성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3도의 수영이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는 해군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편제돼 있어가지고 판옥선도 이순신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부터 판옥선이 있었어요. 거북선도 이순신이 새롭게 창조한 건 아니에요. 이미 태종 이방원 시대에 한강에서 진수식을 했어요. 거북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경영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경영, 독서 경영에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이순신은 그 전쟁을 하면서도 그 옆에 손자병법 같은 것도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순신 이제 거북선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선조 임금이 전라 자수사로 이순신을 저 임명을 했어요. 유성룡 대감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무 토막이 막 떠내려오는데 좀 이상하다고 백성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순신이 아마도 배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판옥선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군량미도 준비하고 거북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이민족이라서 싸움을 잘 못해요. 그냥 또 군사 제도가 평화스러울 때에는 낮에 농사 짓다가 또 전쟁이 나면 창 들고 나갔다 하는 예비군 제도 같은 그런 거고, 일본은 사무라이는 싸움만 하고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완전히 군사 강국이에요. 일본은 또 100년 동안 전쟁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근데 우리는 싸움을 못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해전은 배를 붙여서 등선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해적이에요. 일본은 섬나라지만 해군이 있다기보다는 해적만 있었던. 명량 영화에서 그 부르지마 미치 의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빡빡 깎고 이상한 모습으로 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해적 출신이거든요. 부르지마 가문이 해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있는데, 하여튼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싸움하면 올라와서 하면은 칼싸움하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군사들이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전쟁 나면 나만 이기고 나만 승리하면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재미없다. 부하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전쟁이 없을까? 이렇게 한 것이, 그러면 배 위에다 뚜껑을 씌우자 하는 거예요. 그 뚜껑 씌운 게 규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위에다가 창칼 이런 걸로 꼽아가지고 올라타면은 찔려서 죽게. 그래서 우리 군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화포를 쏘고. 여기서 잠깐 거북선이나 판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배는, 우리나라 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리아스식 해안 알지?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그래서 간만에 차가 굉장히 높낮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 밑이 이렇게 편편해요. 편편해서 이 배가 물이 빠지면 뻘 위에 앉았다가 물이 들어오면 뜨고, 예,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강소나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그래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해요. 예,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속도가 느려요. 예,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일본은 새끼분해라 그래서 관선이라 그러거든요. 그 관선은 이게 전투선이 아니고 해적지를 해야 되니까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이 이렇게 V자로 유선형이에요. 청자선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삼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배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이 1592년 1년 동안에 일본 배를 303척이나 300여 척이나 깨부셨어요. 그 정도로 약해요. 네. 그래서 거기다 포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금강소나무라서 포를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포가 있었어요.
그러면 배 양쪽에 이쪽에 8문, 이쪽에 8문, 앞에 2문, 뒤에 2문 이렇게. 예. 그러면 배에서 화포를 8문 빵 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옥선은 또 장점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속도는 느리지만 회전이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선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회하면은 그 반대편에서 포 장전하고 있다가 또 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팀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막 장전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포를 싣고서는 빵 쏘면 그 배가 깨져요. 나무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조총을 상대를 한 거죠. 근데 조총의 사거리는 50m밖에 안 돼요. 실제로. 활의 사거리는 150m. 그러니까 우리가 활의 나라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조총은 이제 50m. 그러나 파괴력이 굉장히 셌던 거죠. 조총은. 1400년도에 포르투갈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일본 가고시마에 또 표착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조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조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무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핵무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아주 새로운 신무기, 최신 첨단 신무기로 생각을 해서 이걸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오다 노부나가는 30만 정이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이 전부 다 조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럽 전체에 있는 조총 수보다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총 수가 더 많았어요. 네. 그 정도로 조총의 위력이 있었던 거죠. 그 다케다 신겐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오다 노부나가한테 졌는데 진 것이 조총 때문에 진 거예요. 다케다 신겐이 너무나 훌륭한 장수였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592년 4월 13일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5월 7일 날 옥포해전에서 이겨. 한 달 동안 뭐 했냐? 예전에는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야만 전쟁터를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위수지역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가려고 하는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투입시켜서 승리하고 거기서 어깨를 다쳤어요. 조총에 맞았어요. 그런데 전쟁하는 동안 자기 조총 맞았다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 조총 맞았는데 너 와서 칼끝으로 이거를 다 내라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로서 부하들이 동요하지 않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객진 전법으로 한산대첩에서 넓은 한산도 바다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1592년에 10전 10승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선에 해군이 있다니, 이렇게 강력한 해군이 있다니,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쳐들어와가지고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 목만 따가지고 가면은 조선은 우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선조 임금은 도망갔잖아요. 선조로 의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니시우키나가 평양까지 쳐들어가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라이는 싸우다가 지면은 항복하거나 할복을 하는데 임금이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면서. 그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었어요. 도망가면서 우리 명나라에다가 구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명나라가 참전을 했죠. 이효성이 4만 군대를 이끌고 압락강을 건너왔어요.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의병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일본은 의병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군들이 막 도망가니까 의병이 일어났어요. 곽재우, 김덕령, 고경명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고니시우키나가는 도관에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명나라가 밀고 내려오고 또 우리가 권율 장군이 또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우리가 수복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서울로 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강화 협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화 협상을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빼고 명나라하고 일본하고만 강화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그러한 세계 정세가 재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의 사드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지금 역사는 돌고 돈다 하는 얘기가 실감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게 우리 리더십 버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4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명나라 공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명나라하고 직접 무역을 하겠다.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일본이 가져가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는 중국이 가져가겠다. 조선을 반으로 딱 짜게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조선의 왕자와 인지를 그 대신들을 인질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세우는데 명나라가 안 들어주죠. 그래서 강화 협상이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깨졌어요. 그렇게 깨지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요. 올해가 정유년이잖아요. 420년 전에 정유년이 일어나요. 정유년의 선전포고는 뭐예요? 이순신을 죽이는. 먼저는 명나라로 갈 테니 길을 빌려다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순신을 죽여라. 조선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죽여라.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 목 따가지고 수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무겁고 소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코, 귀 비어갔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뭐 잘못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에비비비비 그러잖아요. 네? 더러운 거 못 만지게. 그게 이비예요. 거기서 온 거래요. 야사에 그렇게 있어요. 이비. 너 말 안 듣고 더러운 거 만지고 막 그러면 응? 일본 놈이 와서 코 비어가. 이렇게. 눈 뜨고도 코 비어간다. 소리. 이런 거. 다 그때 생긴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코를 비었냐? 코를 비면 지혈이 안 돼 갖고 죽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코를 비어서 그게 교토에 코무덤, 귀무덤이 12만 개나 묻혀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또 휴먼 네트워크도 잘 그거 하고. 그때 당시에 일본 조선의 인구가 500만 명 내지 600만 명이었었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광해군도 지나서 효종 임금 때 인구 조사를 하니까 250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공들을 엄청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도자기를 팔아서 지금의 국부를 만들었다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유럽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팔아먹었어요. 유럽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포로 30명 값이 조총 한 자루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베니스의 상인 소설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면 코레아 안토니오가 나와요. 임진왜란 때 잡혀간 노예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소설의 주인공까지 되잖아요. 네, 안토니오 코레아 나오죠? 네, 상인 최고의. 그 다음에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일본에서 구운 도자기라고 쫙 전시돼 있는데 뒤편을 딱 보면은 우리 도공들의 이름이 고 이렇게 고려 상감청장 고 이런 거 써 있어요. 우리나라 걸로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안 된다고. 거기 보면 합본 이렇게 써 있어요. 문화재 굉장히 많이 유실했죠.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얼레빗이라고 그러고 왜 중국 사람은 참빗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학대하고 죽이고 문화재 약탈해가고 대충 후 지나가면 중국 놈들은 들어와서 참빗처럼 아주 싹싹 담을 펴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선조 임금의 딸은 공주잖아요.
공주도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하다가 죽어서 맨 마지막에 조선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묻어달라. 그래서 대마도에 가면 조선 왕녀의 무덤 해가지고 이 부산 쪽을 바라보고 무덤이 있어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임금님이 도망가는데 우리 선조 임금님은 의주로 갔어요. 임해군, 순화군, 왕자들은 함흥으로 갔어요. 근데 고니시 육기낭하는 평양으로 와서 임금을 비쫓고 갓도 기요마사는 함경도 쪽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인질로 잡혔어요. 왕자들이. 그래가 나중에 교섭을 해서 임해군하고 순화군을 풀려났는데 그 밑에 자식들은 잡혀갔어요. 일본으로. 임해군의 아들은 스님이 됐어요. 큰 스님이 돼서 존경받는 스님으로 있다고 하는데 딸은 4살 때 잡혀갔는데 15살까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갓도 기요마사의 78살 먹은 가신의 성놀이개로 바쳐졌어요. 너무 불쌍하죠. 왕족인데. 그래서 이제 그 결렬돼가지고 정유재난이 일어나서 이제 임금님이 야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이순신 너 나가서 부산 앞바다를 막아라. 그랬는데 이순신이 아니되옵니다. 해군은 기항지가 있어야 싸움을 털어나가는데 부산, 김해, 진해, 거제도 이쪽이 전부 다 일본 외놈들의 진지인데 어떻게 한산도에서 그 나갈 수 있느냐. 아니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임금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라를 기만하고 안돼. 그리고 잡혀 올라갔어. 원균을 2대 3도수군 통제사로 세웠어요. 원균도 보니까 나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권율이 육지에서 측면 사격 해주면 내가 나가겠노라고 장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권율이 아니 무슨 소리야. 이순신이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뭐 낮잠을 자느니 어쩌느니 하고서는 얘기를 하고서는 모함을 하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나보고 측면 사격을 해달라고 하면서 권율이 원균을 잡아서 곤장을 쳐요. 권율은 도체체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육군. 원균은 해군 참모총장, 해군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원균이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가자. 이순신처럼 아니되옵니다 하면은 잡혀 올라가서 또 국문당하고 어쩔 수 없다. 이래서 나간 거예요. 이순신은 이제 잡혀 올라가서 감옥에 있었고 올라간 거죠. 나갔는데 칠천량 해전이라고 부산까지 갔다가 한 20척 파도에 쓸려 넘어가고 뭐 하루 종일 예전에 격군이 배를 노를 져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가덕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물을 좀 먹고 싶어서 배에서 내렸는데 이미 매복해 있던 일본 외놈들한테 또 400명 피살되고 그러니까는 칠천량 그 골목으로 들어와서 하룻밤 쉬고 하자. 명량에서 배설이 굉장히 그 비겁한 사람으로 묘사가 됐는데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고요.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였을 때 배설은 경상 우수사였어요. 남반투. 원균한테 진언을 하죠. 장군님,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산도로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다시 나갑시다. 그러니까 원균이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는 게 명예로운 죽음인데 무슨 소리냐. 패각은 없다. 그날 밤 일본 놈들이 기습 공격해갖고 거북선 7, 8척이 다 날아가고 원균도 죽고 도망가다가 또 이옥기 경상 저기 전라 우수사도 죽고 또 최호 충청 수사도 죽고 조선수군 18,000명이 거기 다 수장됐어요. 조선수군 완전 개멸이에요. 네. 재해권이 뿡 뚫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서쪽으로 막 하면서 나중에 순천 외성까지 만들었어요. 지역까지. 이순신은 이제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길을 따라서
백의종군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선조 임금이 놀래서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장을 줍니다. 근데 뭐 배도 없고 군사도 없고 화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종이장만 있는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하우투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구할 것인가 권율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연해안을 돌면서 생각을 좀 하고 계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이제 초계에서 저기 순천까지 또 백의종군길이 생겨나요. 나중에 배설에게 얘기를 하죠. 그 배설은 거기서 원균이 퇴각 안 한다? 그러면 나는 탈영한다. 12척 가지고 탈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죠.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명량대첩에서 이겼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후부터 배설이 아마 트라우마 걸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배를 못 하신대. 그래서 결국 9월 2일 날 탈영 또 했어요. 혼자 도망갔어요. 이순신은 막 그렇게 시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영화에서는 재미있게 하려고 했었던 거고, 나중에 1년 후에 자기 고향 송주에서 배설은 잡혀가지고 한영으로 자꾸 올라와서 참수됐어요. 성주 배씨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고 무신 집안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결말이 났죠. 12척을 수습을 해가지고 이순신이 벽파진에서 싸움을 명량대첩을 준비합니다. 명량대첩 준비하면서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일본은 500척이잖아요. 330척. 근데 어디서 싸울 데가 없는 거예요. 12척 갖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물돌목에다가 일자진을 친 거예요.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에서 23전 23승 나온 거는 46회전 중에서 중요한 전투만 뽑아서 23전 23승이고요. 이순신 장군은 해전을 46회전 싸워서 46승 했다는 거예요. 전승무패였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관군이고 의병이고 해군이고 전부 다 합해서 160여 회전 싸움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반 이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뭐 당파 싸움 하다가 졌다, 종소리에 놀래서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겼다, 승리에 무슨 임진왜란 축제를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습 공격 받으면은 밀리죠. 그지만은 반격할 수 있잖아요. 우린 땅 한 평도 안 뺏겼잖아요. 그죠?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준다고 군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명나라가 망했어요. 청나라가 일어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지고 300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교훈을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억울하게 일본 사람에게 먹힌 거잖아요. 제1대 총독 베라우치 총독이 뭐라 그랬냐면, 임명장을 받고 남산에 올라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님, 우리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300년 전에 이 꿈을 우리가 이뤘습니다, 이랬다잖아요. 너무 속상하죠. 그죠? 천안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명량해전 여기까지 얘기하고, 천안팀이 타면은 이제 노량해전 또 잠깐 얘기하고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